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일 먼저 해요. 미래의 삶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이거 갖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소득에서 얼만큼 지출하느냐? 그거 나오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력. 그래서 그것도 파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가계수지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총 지출을 총 소득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총 지출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을 합한 걸 총 지출로 합니다. 고정과 변동 지출 합한 거. 총 소득은 총 유입에서 기타 유입을 뺍니다. 자, 우리가 현금흐름표 유입은 소득과 기타 유입으로 구별해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총 소득이라는 건 소득은 전체 유입에서 기타 유입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거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총 유입이 소득과 기타 유입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총 소득은 총 유입에서 기타 유입은 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얼마가 제시되냐면 70% 이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0%라는 거 우리 아까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 요 재무비율 분석 항목별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지 어떻게 하면 뭐 리즈너블 합리적인지 아니면 위험한 건지 이런 비율이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가계 수지 지표는 70% 이하가 가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자, 저는 자꾸 이거 합리적이라는 적절하다는 뜻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이상적이다, 아이디어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도 좀 알아두시고 가계 수지표는 즉 적어도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의 70% 아래로 떨어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다. 20대는 50%, 30대는 70%, 40대는 80%, 50대는 90%, 65세에서 95%.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소득이 이게 줄잖아요. 지출할 것은 크게 변함이, 지출도 뭐 줄기는 하지만 크게 변함이 없는데 소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다. 딱 그래서 어느 수준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아이디어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에 이 숫자를 다 암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출제자가 마음 먹고 얘기 내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출제자들도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리고 이게 딱딱 맞는 정확한 수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건 자꾸 눈에 봐서 익히고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가계수지지표는 연령대별로 가이드라인이 다르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가이드라인, 즉 가계수지지표의 가이드라인은 올라가더라. 이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수지지표를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가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가계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나요?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용어를 자꾸 이렇게 좀 섞어 쓰는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계수지표는 이상적인 가이드라인. 여기서 이상적이라는 의미를 해석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게 바람직한, 그죠?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거다. 요 가계수지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람직한 앞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가계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서 안 된다는 점, 이거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소비 성향 분석. 이번에 소비 성향. 소비 성향은 소비 지출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래서 소비 성향 분석 뭘 갖고 하냐면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 지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분의 소비 지출, 이게 바로 평균 소비 성향이다. 그런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받는 총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자, 비소비 지출을 뺀 게 가처분 소득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럼 지출은 지출인데 어떤 건 소비 지출이고 어떤 건 비소비 지출이냐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은 식료품, 주류, 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소득,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 서비스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쓰는 그런 소비 지출이 말 그대로 소비 지출인데, 비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소비가 아니에요. 소비. 즉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뭘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세금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비 목적이 아닌 지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적 연금 부담에, 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낸다. 그거 지출이지만 내가 소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회보험, 이자 비용, 가구 간의 이전 지출, 비영리 단체로 이전 지출, 이런 것들은 비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균 소비 성향을 계산할 때는 소비 지출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총 소득에서 이렇게 나가는 소비 지출이 아닌 것, 즉 비소비 지출을 뺀 거다 알아두시고, 이 비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 앞에서 그 표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비 지출은 개인이나 가게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활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 지출이면 생활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식료품비, 주거비 등 생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고정 지출 중에서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비 지출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비소비 지출은 당연히 소비 지출이 아닌 거. 개인이나 가게의 복지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즉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정 지출 중에서는 소득세라든지 세금, 각종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부채상환 원리금, 보장성 보험료 이런 것들은 비소비 지출로 분류한다. 변동지출 중에도 있어요. 비소비 지출. 변동지출 중에서는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여러분들의 소비 지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밖에 지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그죠? 자신이 직장 다니는데 월급 박봉이에요. 그럼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나와서 독립하면 자기의 모든 생활비, 월세라든지 이런 거 다 쓰다 보면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또 용돈 드리는 여러분들이 효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돈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소비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동 지출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보너스 받으면 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힘들다 그러면 좀 한 달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변동 지출 중에서는 비소비 지출입니다. 그 밖에 이전 지출, 기부금 대표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비소비 지출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바로 요거 하려고 한 거네. 요거 평균 소비 성향할 때는 소비 지출한 금액만큼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눴는데,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총소득에서 이 비소비 지출 항목을 뺀 게 바로 평균 소비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고정 지출과 비소비 지출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소비 지출이 고정 지출이다,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정 지출은 뭐와 반대예요? 변동 지출의 반대 개념입니다. 상대 개념이고, 그럼 비소비 지출은 뭐에 반대예요? 소비 지출의 반대예요. 소비 지출의 상대 개념이다. 그리고 분류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재무설계사와 고객의 논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구별한 건 뭐였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구분한 겁니다. 통계청에서 이런 어떤 지침을 준 거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평균 소비 성향은 뭐죠? 소비 지출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건데, 평균 소비 성향은 부자가 될수록,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것은 줄어든다, 올라간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이 늘면 왜 소비가 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예요. 소득이 늘면 소비도 따라서 늘어요. 늘지만 내가 100만 원을 더 벌었다고 해서
소비가 예전에 100만 원 늘은 것만큼 소비가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는 거에 비해서 소비가 그만큼을 늘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더 커지는데 얘는 조금밖에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게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경상소득에서 비소비 지출로 이렇게 산출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오는 소득만 계산하자. 총소득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오는 소득, 이걸 우리가 경상소득이라는데 여기서 비소비 지출을 빼면 비정기적인 소득 다 포함하는 총소득에서 비소비 지출로 산출하는 것보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기적인 소득만 하면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왜? 비정기적인 걸 다 포함한 게 총소득이 더 많은 거니까 당연히 요렇게만 하면 요거보다는 더 소득이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 소비상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높아지죠. 왜? 가처분 소득을 정기적인 거라면 이게 작아져. 이게 작아지면 소비 지출은 그대로 있으면 이 전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비정기적인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낮게가 평가된다. 우리는 이걸로 배웠죠. 앞에서 지금 총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비정기적까지 다 포함되는 거. 낮게가 평가되므로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처럼 평가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비정기적인 소득까지 다 포함하는 총소득으로 가처분 소득을 계산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겁니다. 왜? 평균 소비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반면에 경상소득, 정기적인 소득만 할 때는 평균 소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뭐가 어떻고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금 흐름표 부분하고 그 재무 상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 중에 이제 가계 소비 수지 지표 그리고 평균 소비성 이런 거 중심으로 배웠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각종 재무 비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통 메인에서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언론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콘텐츠를 올리고 암호화폐 통통코인을 보상으로 받아보세요. 뉴스카페에서 1인 미디어가 되어 사진과 영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장르와 키워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주제의 뉴스만 쏙쏙. 통통코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에어드롭 이벤트까지. 뉴스와 빠르게 소통하는 방법 뉴스통. 지금 바로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상담 완료 시 조리 시간 단축은 물론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멀티 다지기 증정. 보험 참 어렵죠. 근데 제가 DB손해보험 모델이 되고 나서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보험을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됐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지 운전자 보험 가입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군요. 왜 고민하세요? 따져보면 되는데 보유고객 1000만 명의 DB손해보험에서 만든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DB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 보험.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중과실 사고일 때 피해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데요. 이 스쿨존 사고도 특약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바로 DB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내가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형사적 책임 비용만 보장해드리느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죠. 내가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나도 입원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입원 일당도 보장되고 부상치료비도 물론 기본과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나도 나지만 남은 가족들은. 그래서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생활자금, 또 사망 시에도 특약으로 보장이 됩니다.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사고가 나도 기본과 특약으로 보장해드린다는 핵심. 합리적인 보험료에 20년간 보험료도 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지금 전화해서 더 꼼꼼히 물어보세요. 7분 이상 상담 완료 시 조리시간 단축은 물론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멀티 다지기 증정. 초대합니다. 이토마토 증권 강연회 2월 21일 일요일 저녁 8시 마제스터의 상반기 시장 대전망 2월 21일 일요일 저녁 10시 금산의 3월 반드시 매수해야 될 5종목 무료 강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토마토 앱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하세요.